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큐는 국정감사 생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나와 윤석열 총장의 언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감찰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된 수사권 지휘 역시 모두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첫 소식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를 확보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경영진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선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또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대통령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면서 윤 총장의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장례 절차 때문에 9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으로 매년 3천여 명이 숨지는 만큼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플로리다와 조지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격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6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시절, 지검장 시절 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보장받았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발언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장검사 전결이었다는 윤 총장의 설명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고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규정을 위배한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서 로비로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후 이어진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감찰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다며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켜달라고 전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라면서 국감장에서 확인 안 된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휘 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정계 진출 여지를 남긴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관자로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키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윤 총장이 사용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범죄자의 옥중 편지 하나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를 확보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강남 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입돼 깜짝 놀랐다는 진술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마녀 사냥식 정치인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국감이 끝나면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완료가 됐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내일 오전까지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추천위를 구성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면서 야당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제도를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편향된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단호히 반대하겠다며 처음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인물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2자리라도 지키기 위해 절차에 협조한다는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 특검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일 특검 관철을 위한 철야 농성을 진행해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지난주 발언에 대해서 작심 반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9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먼저 오늘 정오 기준이죠. 국내 주요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서울 구로구 일가족 관련해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 관련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도 1명이 추가돼 총 22명입니다. 경남 창원시 가족 모임도 어제 첫 환자 발생 후 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를 넘어섰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25,955명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155명으로 155명 이후 두 자릿수였는데 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94명, 해외 유입이 25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이 대부분인데요. 경기가 65명,
서울 20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8명이 추가됐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이 3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충북, 충남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는 17명이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457명을 유지했고 위중하거나 중증 환자 역시 변동 없는 53명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지 2주째 되는 날인데요.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거리두기 2단계이던 10월 둘째 주 61.4명에서 1단계로 낮아진 10월 셋째 주 62.1명, 지난주에는 75.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코로나의 국제적 재유행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10월 둘째 주 13명에서 셋째 주 18명, 넷째 주는 20명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죠? 네, 오늘 0시 기준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진 사람은 59명입니다. 지난 24일 낮 1시 집계보다 11명 증가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사망 사례 59건 중 46건은 인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13건은 계속 조사 중이라며 예방접종은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26명, 80대 이상이 26명, 60대 미만은 5명, 60대는 2명입니다. 질병청은 어제 백신 접종 관련 피해 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자 20명에 대한 사인을 분석했는데요. 이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급성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없었고 접종 부위 통증 외에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 사례 46건도 백신 이상 반응 소견이 없고 기저질환의 악화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큰 데다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는 등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0시까지 예방접종은 모두 1,468만 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국가 무료 접종이 968만 건입니다. 또 오늘부터 62살에서 69살까지의 무료 접종이 시작됐는데 오후 1시 현재 26만 3천여 건의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흘 만에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요양원과 광주 재활병원 등 취약시설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라파엘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요양시설은 일단 폐쇄가 됐고요. 거기 환자들은 다 이송이 됐습니까? 네, 일단 제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설 자체는 모두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환자 이송 차량과 방역 차량만 간간히 오가고 있는데요. 정문 앞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초소가 설치되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출입 인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워낙 드문 곳이긴 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곳 라파엘의 집 직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입소자 1명이 첫 확진을 받은 뒤 어제 하루만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추가 확진까지 더해 사흘 만에 누적 환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인 이곳에는 입소자 120여 명과 직원 8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에 방문한 외부 강사도 1명 확진됐습니다. 이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지난주 외부인 방문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외부 강사가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난 21일에는 서울시청 직원들도 방문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외출 자체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시설인 만큼 출입이 자유로운 직원이나 방문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단 보건당국은 입소자와 직원, 방문자 등 모두 23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대부분 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재검사 대상자에 대해선 2, 3일 동안 격리 조치 뒤 다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이후 라파엘의 집을 방문했거나 직원과 접촉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국내 신규 발생자
94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같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입소자와 직원 등 모두 1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닷새 만에 누적 환자가 5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군포시 남천병원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 모두 44명이 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의 경우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도 간병인과 환자 등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135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원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감시 소홀과 일반인 출입 통제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진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지난주부터 진행된 수도권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라파엘의 집에서 YTN 박견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는 오후에도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고요. 지금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삼성 측에서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게도 밝혔음에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정치권 인사들이 쏙쏙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인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위상을 높였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조문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빈소를 찾아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건 삼성 전 현직 임원들이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권오연 삼성 고문이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기남 삼성 부회장과 강인엽, 진교영 사장 등 임원들도 속속 도착해 애통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재계 관계자들도 줄이어 조문을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후에도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빈소를 찾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위대한 분을 잃어 마음이 착잡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은 빈소를 나오면서 유족들에게 삼성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전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고인이 항상 따뜻하게 잘해주셨다고 추억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주한 터키 대상 등 외교 사절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가족작으로 치러집니다. 4일장이고 발인은 모레 수요일인 28일 오전입니다. 장지는 부친인 이병철 회장과 모친 박두을 여사가 묻혀있는 용인 에버랜드 내 삼성 선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종일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모글이 2만 건에 이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사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업무 첫날인 오늘 평소와 같이 차분한 가운데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빈소에는 50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이 임직원들이 마음을 남겨주시기 바란다며 온라인 추모관이 마련됐고 업적에 감사드린다. 이 회장 마음에 새기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글을 비롯해 추모글은 2만 건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네, 국내 최대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부고 소식, 지배구조 얘기로 이어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상중이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장례 뒤에는 지배 구조가 서서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쟁점은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조 2천억 원 상당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어림잡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금을 부담하고 상속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예상 때문에 종일 삼성 관련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삼성 이재용 가치한 매력 내놔라. 사기 전문 집단 삼성 이재용.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목받은 것은 삼성물산 주식입니다. 조금 전에 전날 대비 13.4% 오른 11만 8천 원으로 종료됐고 장중 한때 12만 6천 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를 기반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타계로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에 이어 삼성물산이 그룹 안에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9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상중이라서요. 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일단 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5분쯤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 기일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에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9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석하려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면서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특검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냈고 대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 9달 동안 재판은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네, 9달 만에 다시 열린 오늘 재판에선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일단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발단이 됐던 준법 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 운용 상황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이 중지됐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 감시위원회가 벌여온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1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진영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에도 오는 29일까지 특검 측 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특검 측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일 결과에 따라서 강 전 헌법재판관을 뺀 전문심리위원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 추천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9일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삼성 불법 합병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정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시 삼성 측은 합병이 정상적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는데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2달여 뒤인 내년 1월 14일로 2차 준비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를 맡게 됐지만 한동안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진행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소인류 기업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영원히 써라는 소리.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이후 시대의 삼성이 어떻게 될지 삼성으로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오전 입관식이 진행됐는데요. 원불교식으로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신도였습니까?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입관식 오늘 오전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입관식은 부인 홍나희 전 리움미술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원불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또한 그 원불교 관계자들도 예. 빈소에 도착해서 함께 입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은 장모가 원불교 신자였던 인연으로 원불교 입교해서 부인 예. 홍나희 여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원불교 측은 가족장과는 별도로 원불교 교단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가족장으로 하면서 외부 조문과 조화를 사행한다고 유가족 측은 밝혔지만 예. 정재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져서 제한적으로 조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도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을 보내서 애도했습니다. 한국 재계의 상징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삼성의 전 현직 사장단을 시작으로 정부 장관들과 여야 지도부, 재계 총수, 경제단체장, 주한, 외국 대사들까지 다녀가면서 종일 빈소는 북적거렸습니다. 네. 조문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께서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주식시장, 기업의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오늘 삼성물산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오늘 종가를 보면 전장보다 13.46% 오른 11만 8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오늘 하루 14,000원이 올랐습니다. 네네. 장 열린 뒤 20분도 안 돼 거래량이 평소의 9배인
270만 주 육박했습니다. 네. 삼성그룹주 가운데 삼성물산이 가장 큰 시장의 관심을 받은 겁니다. 예. 삼성물산 우선주는 종일 상한가를 유지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삼성물산 지분 17.3%를 기반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물론 아직 장래 중이어서 좀 조심스럽고 전망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상속세가 10조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지가 좀 관심인 부분이죠. 네,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 평가액이 18조 2천억을 넘습니다. 예. 그렇다면 상속세는 사상 최대인 10조 원 이상 막대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증권거래세 전체 예상 금액인 8조 8천억 원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죠. 네.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 소득은 지난해 모두 7천억 원 가량입니다. 배당 소득만으로는 당연히 막대한 상속세를 낼 수 없어서 가족들이 삼성 계열사 지분을 일부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인데요. 이른바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고 때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네.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이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정해진 게 있지만 만약 유언장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게 있는지에 그래서 현재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릴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판결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삼성그룹주가 오늘 온종일 출렁거렸다라고 이제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삼성물산이 오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13.46%. 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예.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럼 삼성물산은 다시 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그래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 예. 삼성물산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에 따라서 시장이 종일 요동을 쳤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삼성그룹 지배 구조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예. 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8.5%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생명의 지분 20%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언장을 통해서 저 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냥 법정 상속분대로 가족에게 나눠줄 것인지 나눠준다면 그건 그야말로 법에 따른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유언장에 따라서 예.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지배구조를 좀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지분을 많이 몰아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보유 주식을 잠깐 볼까요? 네. 역시 삼성물산을 많이 갖고 있네요. 17.48%. 그죠? 네. 삼성생명 주식은 되게 적게 갖고 있네요. 0.06%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생명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은 예. 굉장히 희박하죠. 갖고 네, 있는 네, 게요. 그렇네요. 예. 희소하죠. 예. 그래서 유언장이 공개되고 그 유언장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어느 회사의 어느 지분을 어느 정도 갖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원래 이제 그 삼성생명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별로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18%가량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가족 전체를 따지면 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홍나 여사라든지 그렇죠. 다른 딸들의 지분을 합치면 사실 예. 그 삼성물산의 일가족 지배가 30%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에 대해서 굳건한 지배 구조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그룹의 경우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예. 삼성물산이 강력하게 생명과 전자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권 다툼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지금 법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특히 그 기소한 특검에서는 이 지배구조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리하게 삼성물산 합병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삼성물산 지분은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삼성의 그 제일모직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두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제일모직의 지분 가치를 높였고 삼성물산 이익을 낮췄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그룹 이제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조만간 이제 회장직을 물러받을 가능성이 큰 거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회장직은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공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한 3년 전쯤에 이제 부회장직을 맡으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당신이 총수다라고 지정을 할 정도로 그때 사실상 3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끄는 총수 역할을 해왔지만 그러나 회장직은 이건희 그 회장이 한 6년 넘게 와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일군 그러한 그 업적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누워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회장직을 타이틀을 달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회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뭐 시점은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명실공히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총수지만 실제적으로도 총수지만은 법적으로도 회장직을 물려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전망에 대해서 이광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혹독한 현실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휴업 임대 안내문. 반년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하거나 돈이 되는 물건을 팔아 임대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 하고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놓고 월세는 밀리다 처음에 차 팔고 금부치 팔아서 밀려서 어떻게 내고 왔는데 이 지금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10원도 감면을 안 해줍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고맙지만 한 달 임대료 내기에도 역부족입니다. 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수하면서 희생해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4월 달에 전 국민한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그러한 방법이 6월 달, 7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일회성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사하지 못해도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지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참여 독려라는 말뿐이고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새 공제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입니다. 설사 월세를 조정해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뭐 이것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같은 이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거절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이딴 과로사로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CJ 대한통운이 여론에 떠밀려서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택배사들은 분류 작업은 기사 몫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내놓은 대책은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모두 4,000명이며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매년 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사들은 이런 대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면서도 국면 전환용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택배사들이 추석 연휴 전에 분류 작업에 필요한 임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류 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단 한 건의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공유해주지 않았고 발표를 지켜본 다른 택배사들의 분류 인력을 따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당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라서 현장도 좀 매칭을 해봐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뚝딱 해가지고 말로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같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분류는 배송하는 데 필요한 사전 작업인 만큼 기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이 어떻기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엔 운송 자격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조항이 전부입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 측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분류 작업 때문에 과로사에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택배사들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당에 분류 작업비도 포함된 거라고 반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이 없으니 분류 작업을 하라 말아라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업체의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임시방편이 되지 않으려면 법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류 작업을 포함해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죠. 건당 수수료를 얼마를 주는데 이거의 안에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면은 의리 손해를 입는단 말이야. 가불관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추가 인력 투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이 택배 기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는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부터 제대로 바로잡자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낮춘 뒤에 두 주 사이에 이제 대략적인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환자 발생은 늘었는데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볼 때 걱정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감염과 해외 재확산, 계절 등을 걱정스러운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12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 통제보다 이제 자율적 수칙 준수에 이제 무게를 둔 1단계로 낮아졌어요. 네네. 그 이후 이제 2주간의 성적표가 나온 건데 감염 확산 우려가 컸는데 큰 폭으로 이렇게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때가 이제 추석을 막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그 추석을 앞둔 그 전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 정도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추석 연휴 때 감염자가 이제 치솟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가을과 겹쳐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환자가 늘어나는 그 상황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환자 발생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줄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그 수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루 발생이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전 두 주보다는 한 10명 정도가 늘은 거죠. 그런데 집단 감염 발생 건수는 한 5건 정도가 줄었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발생 비율은
6%포인트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하루에 10명 정도 늘었는데 감염 경로가 좀 찾기 어렵거나 집단 발생의 건수는 좀 줄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뭐 일주일로 좁혀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는 것은 이전에 생활 속 방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사실상 통제는 크게 많지 않죠. 지금 우리가 고위험 시설이라고 불리는 13종의 그 시설들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만 점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철을 맞아서 뭐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어디든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확진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대단히 잘 지켜지고 있다. 이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좀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휴대전화 교통 이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을 역학 조사를 해보면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러니까 뭐 교회라든가 무슨 병원 요양시설 같은데 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는데도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밀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마스크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는 비율이 뭐 100%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몇몇 일어났던 그 대규모 유행에 가까운 발생과 이것이 이제 줄어드는 양상을 보면 이동량의 늘고 줄음과 이제 연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17일, 18일 이 주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한 첫 주말 그때 이동량을 보니까 휴대전화 이동량이 6% 전국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은 한 12% 정도 늘었고요. 카드 매출액도 전국적으로 한 5%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밀접하게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 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휴대전화와 교통 이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자,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당장 이제 이번 주말에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런 이벤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이벤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박능우 장관도 그러니까 이태원 집단 감염을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들뜬 분위기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이제 강제력을 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태원, 홍대, 건대입구, 강남역, 교대역, 신촌역,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인천의 부평, 부산 서면, 이곳의 유흥시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점검하는 사항은 뭐 간단합니다. 출입 명부를 작성했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거리 두기를 지키는지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이번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한 번만 적발이 돼도 영업 중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고위험 시설들은 지난 닷새 전부터 전국적으로 다 지금 점검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지켜질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자각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수칙을 준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응답 비율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번 이 축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5월 황금 연휴 때 있었던 이태원 클럽 그때 이후에 확산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주에서도 장애인 시설에서 30명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제 중증 장애인 그 요양 시설인데요. 그 이제 특징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소하신 분들이 사실 이제 서로 거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증상을 자각하거나 서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좀 빠르게 퍼질 가능성인데 이번에도 첫 환자는 지난 24일에 나왔는데 오늘까지 벌써 확진 환자가 30명입니다. 한 2, 3일 사이에 그냥 확 퍼지는
입소자가 20명, 직원이 9명, 방문자가 1명 이렇게 이제 퍼지는 양상인데요. 예. 이곳에는 지금 그 5개 동에 전체적으로 220명 정도가 수용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자, 지금부터 독감 백신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감 백신. 오늘 0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이제 59명, 11명 늘었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까지 3번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2번 검사를 했고요. 또 예. 어제는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라는 곳에서 신속 대응 회의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부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역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졌다. 예. 이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런 그게 이제 방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예.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이제 가장 이게 그 감염병 바이러스의 백신 맞으면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예. 뭐 흔한다고 해봐야 100만 명 중에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눈에 띄는 건데요. 이런 그 부작용들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분류번호의 그 독감 백신을 맞고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36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의 연관 관계도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어쨌든 관련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계속하겠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 입장입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의 입장과 관련해서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발표를 하면서 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절기 동안 65세 이상 노인 약 668만 명이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접종 이후에 7일 이내에 숨진 사례는 1,531명입니다. 0.02%에 해당하죠. 해당 통계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요. 올해는 사망자가 48명이니까요.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도 아주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 통계를 미국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65세에서 75세 10만 명당 11.3명이 일주일 이내에 사망을 했고요. 75세 이상은 10만 명 중 23.2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치를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22.9명이기 때문에요. 올해 백신과 인과성을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자료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지나치는 우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네네. 이제 근거 자료까지 이렇게 네. 제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자, 백신 예방 접종 어떻게 맞는 게 좋고 어떤 몸 상태에서 맞는 게 좋은 겁니까? 오늘 그 62살부터 69살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이 됐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이제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의 사항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컨디션이 좋을 때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네. 약한 수준의 전염병이거든요. 예. 그 전염병을 미리 몸에 약한 수준을 넣어서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예. 실제로 독감을 이제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그런 예. 거니까요. 몸이 안 좋은데 그 바이러스를 맞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건 당연한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좋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은 가능하면 주사를 이제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달걀 알레르기가 이제 요즘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예. 달걀 알레르기가 좀 심한 분들은 의사랑 꼭 상의를 해서 네. 맞는 게 좋을 것 같고 접종한 뒤에도 한 2, 3일 정도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네. 고열이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동국 선수가 전격적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즌 최종전에서 23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은 개인 SNS로 은퇴를 알렸습니다.
직접 녹음한 4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그라운드를 떠나는 심경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축구 선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나이로 42살, 골을 넣을 때마다 K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써내려간 이동국은 올 시즌 출전 시간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10경기에 출전해 4골, 선발 출전은 3경기에 그쳐 1년 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관심과 사랑, 그 이상의 행복을 더 많은 후배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라운드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동국이 되겠습니다. 이동국은 오는 일요일 전주성에서 열리는 시즌 최종전에서 23년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2009년 첫 우승부터 지난해 7번째 우승까지 전북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한 이동국은 K리그 최초의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준비합니다. 다가오는 홈경기가 등번호 20번을 달고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 첫 프로 경기에 나설 때의 기억과 함께 더 많이 긴장되고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작별을 알린 이동국은 오는 28일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이번 주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가을 잔치에 초대된 5팀은 확정됐죠.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2위 자리를 놓고 LG와 KT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이제 남은 정규리그 경기는 단 16경기입니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할 정규리그 우승팀과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5팀은 모두 가려졌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순위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 자리에는 LG와 KT가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승차와 승률까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KT는 무조건 LG보다 2승을 더 거둬야 2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LG는 2경기, KT는 4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LG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면 KT는 4전 전승을 해야 2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LG가 2경기를 모두 치면 KT는 2승 2패만 거둬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4위 키움도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LG는 이번 주 수요일에 한화, 금요일에 SK를 만나고 KT는 화요일부터 기아, 하나와 각각 2경기씩 4연전을 치릅니다. LG는 수요일 한화전에 에이스 켈리를 투입하고 SK와의 마지막 경기에도 필승조를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KT 역시 주중 4연전에 마지막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일 좋은 건 2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파이넥, 쿠에바스, 소영준, 배재성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11월에 치러질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직행의 이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넘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꿈꾸는 LG와 KT. 그 첫 번째 관문인 2위 자리 확보를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78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과 IOC의 톱파트너 계약을 통해서 올림픽에 큰 성공을 이끌었다면서 고인의 올림픽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별세를 추모하고자 스위스 로잔 IOC 본부의 올림픽 키를 조기로 개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OC는 고인이 레슬링을 연마한 인형으로 대한레슬링협회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2017년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딱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 이상직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네, 일단 네.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의 정동만입니다. 네, 코레일과 공단모두 한국형 신호 시스템 사업에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국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철도국장한테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뭐 답변이 늦었다.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요? 답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장관님 그렇게 이해가 하겠습니다.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요. 패싱입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를 안 받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D업체 참여했습니까? 제가 저 D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참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장관님께서 입장 바꿔놓고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변명은 듣기 싫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럼 의원님 질의 마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어제 인천공항공사 스카이 72 골프장 임대 사업자 선정에 있어 그중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 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을 통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인천공항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경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이 장관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그 업체가 공사가 만든 골프장 게이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 여기 제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게이트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거 제가 나중에 그랬다는 겁니까? 저 시간이 없습니다.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아니 그 이상직 의원하고 김혜미 장관님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공항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주고 동문이다고요. 그러니까 동문회하고 이 골프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거기에 다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 있습니까? 의혹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다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이야기하셔야죠.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저한테 왜 묻습니까? 의원님이 제 사진을 올려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혹이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지역에 다녔다는 거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진은 저랑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동생하는 사이죠. 저한테 동생이라고 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 줄로 섰어요. 아니 전라북도 출신 300만 명인데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다 관계 있습니까? 네, 장관님.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아니 의혹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예, 이거를 갖다가 마치 무슨 자 그러니까 장관님께 대한 의혹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큐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가을바람이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아침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 맑겠고 영동 지방은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9도, 춘천 5도, 대구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0도, 대구와 울산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